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대장동 의혹 이 이슈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냥 억도 아니고요. 수백억, 수천억 돈 얘기가요. 너무 쉽게 나옵니다. 왠지 박탈감, 무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도 피해라면 피해인데 이런 피해는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광군제 그리고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의 줄임말이죠. 이거 앞두고 있는데 전 세계 물류가 비상이다. 광군제는요. 중국의 할인 행사 대규모죠. 그리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할인 행사죠. 엄청나게 싸게 많은 물건이 팔려나가는 기간이 곧 오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화물선 부족하고요. 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너뛰고 중국에 하역해서 알아서 가져가라. 그럼 중국에서 우리가 또 실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실어 오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배 아닙니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이것이 미국 인플레이션을 장악한다. 전 세계 경제에 뭔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LA 앞바다 사진이 있는데요. 화물선들이 잔뜩 서 있어요. 하역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화물선도 부족하지만 이거를 내리는 일도 큰일이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물류가 비상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대장동 민관 합작.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민관 유착 아닙니까? 기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녹취록 얘기가 나오죠. 검찰이 갖고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스모킹건 결정적인 어떤 증거, 단서가 되는 거냐 이거죠. 보시면 무슨 뭉칫돈이 어떻게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 합작 핵심인 유동규 오늘 검찰 소환 예정이고요. 뭐 검찰에서는 철저 수사 표명하는데 특검 얘기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성공한 민간 합작 사업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홍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 제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겠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확인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죠. 고발장 전달자로 사실상 특정을 한 겁니다. 손준성 검사로. 물론 손준성 검사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말도 안 된다고. 자, 윤석열 등 피고소권 모두 넘겼다. 그럼 이제 공수처 손으로 간 겁니다. 여기 보면 있죠. 관여 사실 없다. 부인하고 있다. 이제 뭐 수사가 이어지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눈에 보시면 환호하고 있고 왠지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위에 이제 이 축하를 하는 이 종이 다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목 보겠습니다. 성인 접종률, 16세 이상 성인 접종률이 76% 백신 얘기입니다. 스웨덴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 위드 코로나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쇼핑 거리에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규정, 규제 그리고 뭐 방역 조치 이런 게 다 풀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최직년 변호사 오랜만에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0월 첫날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휴대전화인데요. 그냥 휴대전화가 아니라 창밖의 휴대전화. 지금 대장동 의혹, 이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 얼마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상황에서 휴대폰이 창밖으로 던져졌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마귀와의 거래다. 마귀하고 거래는 이게 무슨 독일 옛날에 있던 문학작품의 파우스트 이런 겁니까? 마귀와의 거래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TV 토론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대장동 의혹과 역시 관련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해명도 실언. 실언. 대선 주자 가운데 실언을 자꾸 한다. 시청자 여러분 떠올리는 인물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실언을 했다. 그 실언에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실언이다. 이렇게 뭐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총대. 총대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이른바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는데 이걸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위드 코로나 총대를 메신 분이 있다. 이런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대장동 의혹 이슈. 역시 오늘도 처음 주제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가 일단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죠. 이 기사는 여야가 어제 어떤 모습,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집, 이 매매가 논란이 됐죠. 그 집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게이트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비슷한 시각 야당에서는요. 특검 얘기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 이거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냅니다. 다르죠,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국감 시작되는데 국감마다 대장동 공방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당의 국토의원들 목소리 냈고요. 당 지도부도 목소리 냈고요. 그리고 어제 50억 클럽설 이것 때문에 그럼 그 클럽에 누가 가입한 거냐. 이거 놓고도 한바탕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어제 여야의 모습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 좀 돼지도 이렇게까지 있어서 규모는 상당히 김만배 씨의 친누님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현장에 나와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자, 어제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전후로 해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죠.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게 그러면? 좀 더 보죠. 판결 다음 날 등 대부분 1시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 때마다 기자로 신분을 적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니까 취재 차원에서 만난 것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자, 해명이 좀 있죠? 후배 법조팀장 만나거나 청산의 이발소 등 이용한 것이다. 근데 그때마다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적은 것뿐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오늘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 앞서서 두 가지 기사 다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이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 이 어떤 중요한 판결 전후로 해서. 그리고 앞서서는 이 여당 이 의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 앞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거. 그 매매에 대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당사자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다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 몰랐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이 우연히 양쪽 사건, 양쪽의 연희동 그 저택과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권순일 대법관 만난 8차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개입될 가능성. 앞서서 여당 연희동 의원들이 저택은 간 곳에는 야당의 유력한 주자. 윤석열 그다음에 후보. 지금 김만배 씨 관련해서는 여당의 유력한 주자. 예,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은 그 판결 전후에서 7월에 전후해서 예. 이렇게 수차례 만났다. 이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격언이 있죠. 엥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우연 속에는 필연이 감춰져 있다. 뭐 필연이 아니라면 사실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선택을 한 것이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선택이라는 건 김만배 씨의 누이가 지금 연희동의 저택을 선택한 거잖아요. 예. 이 선택이 우연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예. 김만배 씨의 누이가 목동에서만 8채의 집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북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건물을 올리고 즉 이 배당을 받은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호 사내 이사잖아요. 계속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을 회사를 차리거나 이 도망간 남욱 변호사처럼 미국으로 간 남욱 변호사처럼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지금 누이처럼 부동산을 계속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해서 어쨌든 이 세금에 대한 어떤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냐 이 선택이 예. 아니면 그 소유주의 아들의 중앙지검장이었던 아들의 앞으로였던 가능성까지 미리 점친 거냐. 단순히 그냥 부동산을 산 거냐 아니면 뭔가를 생각하고 산 거냐. 예, 그 차이가 여기에 대한 되겠네요. 판단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이 8차례에 대한 어떤 해명이 지금 이 김만배 씨의 그런 어떤 선택이 예. 이발소예요. 이발소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다 8번이 다 이발소는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가 이발소 가고 누구 다른 사람 만나러 가고 뭐 실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경우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섞여 있어요 지금. 근데 대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대법원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뭐는 어떤 일.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그렇죠. 만나시기로 했습니까? 하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을 이발소로 가기 위해서 법조팀장을 만나기 위해서 대법관이라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들의 직급인 대법관을 핑계로 댔겠느냐. 그 너무 선택. 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리고 뭐 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우연 속에 가려진 선택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로 뭐가 있잖아요. 지금 몰라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과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검찰 수사하고.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어떤 결론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누가 다치게 되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한데 김문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다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답답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우연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예컨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직위가 서울지검장이고 곧바로 이제 총장이 된다는 설이 있을 때 그렇죠. 3개월 이후에 그리고 지금 산 사람은 법조팀장 그러니까 법조기자 20년 경력에 예. 그 누나가 삽니다. 그리고 누나가 사는데 이 돈이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배당금. 예. 이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일부가 들어가겠지만 19억을 사는데 12억을 사실상 융자를 받습니다. 뭐 융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아까 연희동 목동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호재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호재거리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찾아서 살까라는 의구심. 근데 그리고 또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싸게 사는 그 이유는 뭔가? 왜냐하면 뭐 돈에 관해서 모든 게 지금 돈이잖아요.
비싸게 사줬다 그러면 이거 뭐지 했는데 또 싸게 샀다니까 약간 어리둥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예. 도대체 어떤 건지 국민들은 납득이 지금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밝혀질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지금 이제 권순일 대법관 만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8번을 다 굉장히 자주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와요. 만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기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예. 기자 신분 그리고 권순일 그렇게 적고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날까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재판을 해가지고 이 굉장히 음습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고 불법적인 얘기고 그거를 대법원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8번이나 이렇게 대법관을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나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김만배 씨라는 분한테 이 전국이 일종의 놀아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어리둥절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8번인데 본인은 뭐 다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편해서 된 거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래야 출입이 좀 용이하게 된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김인현 변호사가 뭔가를 아시나요? 지금 발언 기회 달라고 계속 손을 드셨어요 지금. 그래요. 참 제가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김만배 씨가 이 천하동인이나 이런 데를 설립했는 게 2015년, 1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는 게 2019년 7월입니다. 예.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 것이 2020년 11월입니다. 예. 결국 2019년 7월 이재명 지사가 선고난 전으로 방문했을 때는 지금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법조 기자일 뿐만 아니고 이 화천대유의 오너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면은 사실은 배당금을 그때 받고 있을 때 배당금을 받고 아닙니까? 있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8번씩이나 가면서 친한 형님이어서 이름까지 적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했다?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재판 거래 같은 의혹이 없었느냐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 그 방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이 사실은 언론 지금 우리 법조계에 보면은 최초에는 상고 기각 그러니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했는 것을 그대로 확정돼야 된다는 그런 내부 보고서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 예. 오히려 마치 주심인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무죄 의견을 낸 결과 결국 이것이 전원 합의체로 가서 7대6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점을 봤을 때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몰라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하는지. 근데 다 우연이라고 해명이 나오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 뭐라고 설명할 잘 모르겠다. 어리둥절하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무슨 차명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기사가 있어요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간부가 있는데 천화동인 차명 지분 보유다. 녹취록에 이런 게 있다. 지금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이 기사는 지금 수사사항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이걸 보도하고 있어요. 차명 지분 보유 녹취록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 이름도 녹취록에 등장. 그러나 당사자들 그냥 사기꾼들의 대화일 뿐이다. 아니라는 거죠. 또 부인을 합니다. 근데 뭔가 녹취록에 있다는 거예요. 왠지 차명하면 이거 굉장히 좀 과거에 보면 이 차명하면 이게 막 일이 커지거든요. 이게 차명이 나오면. 근데 뭔가 녹취록이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화천대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화천대유 독식하도록 공모 지침이 변경됐다.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이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죠. 이게 뭔가 개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자산관리 회사를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게 시행, 이걸 주최하는 공공 쪽과 민간 쪽이 뭐 합작해서 자산관리회사를 뭐 만들고 지정한다. 뭐 이런 게 통상인데 여기서는 딱 뭐 하나를 딱 집어서 1인 위탁으로 규정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어려운 얘기 주홍규 교수님께서 좀 잘 아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의혹 제기는? 이 공모집침서가 이제 처음 설계도거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처음 설계도인데 이 공모집침서 배경을 이전에 이제 그 백운지식문화밸리라고 의왕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예. 그것도 이제 민간 합동개발의 어떤 약간 유사한 사례들.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같이 뭔가 한 사업인 같이 거죠. 사업하는 사례라서 그 공모집침서를 많이 이제 인용할 것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인용한 게 뭐냐면 자산관리사를 선정할 때 공사하고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후에 그 자산관리사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가 있는 그럼 거죠. 공공이 역할이 있고 지분도 있고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럼 같이 맞습니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다는 게 지금 의혹 제기의 어떻게 제일 바뀐 중요한 겁니까? 부분입니다. 그게 사업 상전자 구성원 중 1인이 선정된다. 그거는 곧 이제 공사가 배제가 되고 민간 업체가 이 대주주 지분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간 공동 출자에서 민 단독으로 이게 변경됐다. 자산관리 회사를 민간에서 단독으로 그냥 만들면 예. 된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화천대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천대유가 이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소득의 그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게 된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저는 되게 크다고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예. 민간 개발에서 공사가 자산관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이 모든 구조를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민간 의혹을-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작점이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게 의혹이고요. 또 하나의 의혹은 이 공모집필서 변경에는 사실은 천화동인 사후 소유주라고 알려지는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용 팀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투자관리사업 팀장, 공사 측 팀장인데 예. 이걸 단독으로 변경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독으로 배경이 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이제 예. 압수수색에 앞두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분과 계속해서 직보를 나눴다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급인 분이 사실 상급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지 않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의혹을 제기됐다는 거.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성남시의 입장인데요. 예. 성남시 입장은 공사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관리 행정 감독의 권한만 있다라는 쪽에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에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유승민 캠프나 여러 부분들도 지금 지적하는 바인데 예. 그럼 과연 이재명 지사, 당시의 성남시장이 예.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결재를 했는지 들여다봤는지 여기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홍규 교수님께서 다양한 갈래의 어떤 의혹들이 있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검찰이 이것도 알아보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이런 의혹 제기가 어제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휴대전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유동규가 던진 휴대전화 폰 못 찾았다. 그러자 법조계는 이게 압수수색 ABC에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에요. 여기 보면 뭐 건물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죠. 검찰 수사관들이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고 하더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던졌는데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잠실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히기도? 이 기사 외에 이런 내용도 좀 더 좀 알아볼 지점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게 맞다면 굉장히 좀 이상하군요. 이거는요. 휴대전화 얘기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뭐 기자들을 만났어요. 일부 언론사들. 그리고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얘기예요. 휴대전화를 던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수사관에게 다 설명했다. 그럼 던지긴 던졌다는 건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술을 먹고 나와서 집어던지듯 하다. 술김에. 근데 휴대전화가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나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던질 이유가 있었고 수사관도 설명했고 술 먹고 나와서 던졌고 뭐 이런 설명까지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인정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어이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휴대폰이 2개입니다. 근데 개다. 둘 중에 하나도 지금 못 찾은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 대장동 의혹이 생기니까 유동규 전 그 성남 이 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예.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자들이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왔죠. 아, 결국 기존에 계속 쓰던 번호를 없애버리고 번호를 새로운 바꿨다고 번호를 받는 나오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갔을 때 밖으로 던진 것은 변경된 휴대폰의 번호인 것이죠.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은 없앤 예전부터 썼던 휴대폰과 그 휴대폰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것도 그 이후에 썼으니까 그 2개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절도 놓치고 스님도 놓친 뭐 그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런 압수수색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의 ABC도 몰라라고 하는데 몰랐느냐 아니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일부러 저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설마 일부러 이거를 뭐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어떤 그 치밀하지 못했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질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유동규에 대해서는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이 경기도 관가에서 이른바 이재명의 장세동이다. 그리고 도원결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장비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근데 파다합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친분 없다고 본인은 그런 그러잖아요. 얘기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그 관가의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사 단계에서 밝혀져야 될 의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 5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로서 또 얘기를 했는 게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 휴대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기 몇 때문에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유동규 씨의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시켰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다시 때문에 과거 발언이 또 소환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과연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외부적인 좀 도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던졌어요. 근데 지금 앞선 기사에서는 뭐 누가 가져갔다. 근데 뭐 잠시해서 신호가 잡히더라. 이거는 좀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 뭔가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설명이 나올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다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좀. 이종구 평론가 이 휴대전화 뭘까요 이거 이 상황. 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죠. 압수수색을 언젠가는 당할 것이다라는 거를 유동규 씨가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다고 봅니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정영학 씨의 이 폭로 예.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한 이틀 사이에. 그리고 언론들은 점점 유동규 씨와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올 것이다라는 거는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개를 어떻게 폐기했다라는 이야기가 통상적이라면 쓰던 걸 미리 어떻게 좀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했다라는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짐작을 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연상할 수 있죠? 당황했다.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했다. 그 무엇인가는 이전까지 계속 누적된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이나 그 전에 무엇인가의 통화라든지 이런 사실을 급하게 숨겼어야 됐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종건 평론가는 상식적 차원에서 그럴 것 같다고 지금 추정을 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추정입니다만 모릅니다. 지금 어떤 왜냐하면 건지는 지금.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사건들에서 압수수색 상황에서 이런 기사 보셨어요? 던졌다. 그리고 못 찾았다. 이런 기사 못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빼앗깁니다. 빼앗기는데 제가 알기엔 이것도 아이폰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잠금 장치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던질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 이유라는 건 아주 급박한 이유. 직전에 어느 곳에서 통화가 왔다거나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흐리게끔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걸 압수수색 당하는데 휴대폰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뭐 지금 어떤 추정, 뭐 새로운 뭐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검찰이 저 휴대전화를 안 갖고 있어요. 없거든요,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아무튼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TV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전 대장동 이슈가 주제가 됐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먼저 기사 한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대장동이 여당의 호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후보들이. 그러자 이재명 동그라미, 이낙연 X다. 다르네요. 그럼 한쪽은 호재, 한쪽은 호재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이 100%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세력이 국민의힘이고, 그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그걸 끝까지 막아가지고 결국 민간개발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그 속에서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우선은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상을 규명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일 텐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선은 큰 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피눈물 나는 이 일을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학 교수님, 답변도 다르고 표시도 달라요. 동그라미와 X인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설명 해석 좀 해주시죠. 그 뒤에 무슨 생각으로 저 말들이 나온 건지. 일단은 경선 국면이라는 것이 그 전제로 깔려야 되고요. 예. 일단 질문 자체가 O 아니면 X거든요. 예. 다른 선택 없어요. 사실 중간 지점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측근에 관련해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까지 연루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그라미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본인이 얘기할 때는 나오지 뭐 증거가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 본인은 공공개발 해가지고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치적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이렇게 가져간 그 측면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스스로가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속에는 세모가 한켠에 그렇죠. 있었을 그 것이다. 안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에 막 빠지고 2차 슈퍼 위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추격을 하지 않으면 추격의 어떤 단초를 마련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구심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특히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X를 이제 표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 상황을 좀 흔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낙연 후보에게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 O라고 표시하면서 국민의힘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복합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 민관 합작 마귀와의 거래인데 불가피했다. 아, 마귀와의 거래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을 마귀와의 거래라고 규정을 한 건가요? 그리고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선을 걷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 이재명, 유동규가 만약 연관돼 있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질 것이다. 측근 아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연관된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뭘까요? 관리 책임 이런 뜻인가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좀 꺼냈어요. 지금까지 입장과는 뭔가 조금 약간 결이 달라 보이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진했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겼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4년간 극력 저지해서 결국 민관 합작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수없이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부회의 때 한 10대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질문을 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산하기관의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경부 산하기관의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마귀와의 거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귀인지를 사전적에 알았다는 겁니까? 사후적으로 파악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저도 처음엔 되게 이 TV 토론 보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아주 고도로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된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그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나름의 혐의들이 지금 너무 구체화되고 있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다면 산하기관의 이제 직원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책임자로서의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해명에서 가장 적절한 게 이런 표현이었다고 이재명 지사 측은 생각한 것 같아요. 마귀와 거래가 불가피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이 막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 합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마귀와의 거래가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 강요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 원인의 원죄는 바로 국민의힘 전신이 제공한 것이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프레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도로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계산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당연히 책임진다라는 얘기는 저는 어떤 뭐 말하기에 뭐가 비리가 밝혀졌을 때 의원직을 뭐 사퇴한다,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더 가혹하게 공공개발을 앞으로 밀어붙이겠다. 실제로 공약을 이제 뭐 개발 이해 환수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정면 돌파라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의혹을 완전히 쇄신하고 이 모든 원죄를 국민의힘 측에다가 이제 넘기려는 그러한 계산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여기서 이 지나치게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좌클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재명 지사께서는 그런 주의가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행정 편의주의와 그리고 이제 도민들의 어떤 안전과 번영을 우선하는 그런 면에서는 친시장주의도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 편의주의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십니까? 행정 편의가 아니라 이제 도민 편의주의. 그러니까 도민의 도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좀 용이하게 행정을 접근할 수 용이하게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들을 촉진시키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발언들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대선 공약이 루비콘의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지사가 생각했던 철학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 위기 돌파 때문에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가 엉뚱하게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저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스럽거나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책임 얘기를 꺼냈어요. 책임.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둘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금 수사를 한다는 것은 법적 책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법적 책임들과 어떠한 그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근거가 나오면은 그때는 정치적 책임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이 그 성남시에 있었을 때에는 산하기관, 이른바 100% 출자했던 성남개발공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진다고 하지만 책임질 일 없다라는 것을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책임졌다라고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책임자고 얘기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책임지겠다. 그렇지만 난 책임질 일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 것인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가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책임질 것이고 자기가 측근이 아니며 또 중간 간부가 측근이면 다 측근이 미어터질 거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본인은 스스로 이 그 대장동 사업을 제1의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1의 치적 사업에서 1등 공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남개발공사의 대표 대행, 중간 간부가 아니고 실질적인 대표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분이 측근이 아니다? 그 말 자체가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 나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막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은 무죄입니다. 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거기에 부패한 개발업자와 거기에 결탁한 정치인들이 유죄인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민간 합작을 하기 위해서 막여야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돈이 민간에서 안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개발합니까? 결국 관은 선이고 그 민은 그러면 악입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 이재명 지사의 생각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섬뜩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모든 것이 공영 개발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그럼 기업들은 그럼 다 국유화해야 됩니까? 민간 영역을 악마 이렇게 규정하는 것 어떤 그 자체가 과연 리더로서의 어떤 정당한 어떤 그 생각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좀 아까 그 교수님 정은교 교수님 말씀했지만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한다. 그런 것도 좀 단어 선택에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마귀와의 거래 이렇게 표현 쓴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본인은 어떻게 보면 공영 개발을 통해 가지고 예. 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했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에게 상당한 수익이 이제 흘러간 예, 것으로 예.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자괴감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도 안 들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저는 사실상 이건 LH공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LH공사를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국민의힘당의 전신이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개발을 예. 이제 독려를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고요. 그것도 이제 불발되고. 그렇죠. 불발이 예. 되면서 사실상 이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갈 때 거의 성남시 모래토리움이었거든요. 돈이 전혀 없었고 지방채 발행도 불가능했고 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의 어떤 돈이 필요했던 그런 장면이 시작점이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그렇게 지가가 상승을 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때거든요. 그래서 나눴던 것이 이제 성남시가 한 5,500억 정도를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민간 사업자가 한 1,800억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사업 계획서는 분석이 돼요. 그 2015년 당시에는. 예. 그런데 이것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 속에서 지금 송전탑 같은 경우도 지금 성남시가 아직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됐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게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 장면이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서로가 이익을 나누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지리한 게임을 이루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가 사실상 실현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영역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에겐 굉장히 불편함으로 이제 다가갔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서도 계속 뭐가 해명이 뭐 우연 그러는데 여기도요. 처음에 나왔던 해명이 그거잖아요. 아니 부동산 값이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습니까? 이거 역시 우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고는 너무나 막대해서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대선 주자 관련돼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기사 좀 다뤄보죠. 뜨거운 무효표 서른 이낙연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경선 불복을 시사합니다. 이건 뭔가요, 그럼? 지금 경선 한참 진행 중인데 내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10일이면 결정이 돼요. 후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무효 처리된 후보 정당성 시비다. 불복 상황 자체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거 뭐 일종의 협박이다. 발끈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생기죠. 저 후보 정상적인 후보도 아니다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종의 뭐 경선에 이제 불복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다. 어떤 후보들은? 그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동원해서 이런 시비가 많을 때 1등 후보가 좀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또 경선 이후에 어떤 단결이나 이런 걸 감안하고 또 당이 안정돼야 되니까 이런 걸 수용해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참 이번엔 굉장히 야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안은 뭐 대장동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앞서서 후보 사퇴한 두 분, 정세균, 김두관 전 후보죠. 그 표를 어떻게 쳐야 할 것인가를 놓고 빚어진 갈등 상황에서 불복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 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간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불복이 가능한가요? 그것까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 서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김두관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지금 이 발언이 나왔는데, 먼저는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도 사실은 이낙연 캠프 측에서 강력하게 당 선관위에 항의를 했어요. 예. 이윤즉슨 이겁니다. 이 전체적인 어떤 득표율이 지금 그 과반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전체 득표율이. 그런데 이 정세균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정세균 후보의 어떤 표가 그냥 정세균 후보의 이름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전체적인 분모에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의 어떤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걸 무효표로 한 거예요. 그럼 밑에 분모가 작아지겠네요. 분모가 작아지죠. 그럼으로써 1위인 어떤 이재명 후보가 포인트가 몇 %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득표율이 올라가겠네요. 그런데 몇 %가 지금 이낙연 후보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기는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모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 이재명 후보가 올라가는 것만큼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는 과반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50% 그렇죠. 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50%를 저지해야만, 내가 2등 후보가 되더라도 저지해야만 결선 투표에 가기 때문에 그 1%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그거 빼지 말고 분모에 그대로 두어라. 그렇죠. 그냥 당에서는 뺀 거군요. 그거를. 예. 아무리 사퇴를 했다고 그래도 그 이름 그대로 해서 일단 놓고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가능성은 없죠. 첫 번째는 법적으로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상 불복한 후보가 출마할 수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인재 후보가 경선 불복해서 이게 나온 사실 옛날에 그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인재 후보의 경우 고정적인 어떤 득표에 자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몇백만 표면 몇백만 표에 내가 이걸 가져가면 충분히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겠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낙연 후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 후보는 자기 캐릭터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캐릭터 자체가 뭐 어떻게 그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도전적이고 무엇인가를 리드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단 굉장히 온화하면서 설득하면서 포용력이 있어요. 그런 총리의 이미지를 갖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여기에 아주 뭐 결단 있고 과단성 있고 이렇게 가면 캐릭터와 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항의의 어떤 차원 정도의 선이지, 이것을 진짜 경선 불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놨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이 확률이 낮다고 봅니다. 불복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복잡한 대선 과정에서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실현 가능성은 이종근 평론가 보시기에 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전망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야당 대선 주자 얘기, 그중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의혹 한 가지를 만났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수처에 넘겼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검찰, 손중선 고발 사주 관여 확인, 공수처 이첩했다. 제보 조작 의혹은 없다. 손중선 보냄, 이제 써있는 이 메시저 문자가 논란이 됐잖아요. 이걸 사실로 판단해 사건을 넘긴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넘겼어요. 이게 맞는 걸로 검찰은 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총장 측 반응 나오죠. 여기 뭐 공수처 이첩했다. 뒤쪽입니다. 윤석열 측, 그러면요 제보 사주도 수사해야 됩니다. 왜 고발 사주만 합니까? 제보 사주도 해야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서고 있어요. 정의정 변호사,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복잡합니다. 이것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검사의 어떤 비위나 범죄 행위는 현재로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지금 현역 검사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혐의가 있거나 어떤 범죄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직접 할 것이 아니고 공수처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첩을 할 때 조용히 이첩을 하면 되는데 어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가 여기 어떤 직접적인 관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세 가지를 확인해 줬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사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두 번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이나 야당 관계자들에게 뭔가를 전달했다는 추가 사실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다만 손준성 보냄이란 텔레그램 메신저는 조작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1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미 다 아는 것을 마치 현직 검사가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것처럼 해서 공수처로 보내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보이냐. 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윤민향 현 의원에 대한 어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민이 보지도 못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검찰이 혐의조차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이 마치 지금 매일경제에서 위에 헤드라인처럼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관여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은 공보와 지금 공보 준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히려 그런 내부적 역풍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 제보 사주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결국 공수처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추가적인 압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제보한 문제, 한마디로 고소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가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는데 사주, 한마디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그와 같은 고소를 사주한지의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리무중인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손준성이냐 누구냐 제3의 검사냐 이런 얘기만 있지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야당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지시하거나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는 아까 고발 사주만 한데 그거 말고 제보 사주 의혹도 있잖아요. 제보 사주.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인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뭐 명예훼손 고소 이런 것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경찰로 보냈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의혹에 대해서 처리하는 수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김용학 교수님. 아무튼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데 이거 굉장한 부담 아닙니까? 이 자체가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본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고발 사주한 것이 지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의혹을 장면이거든요. 지금 받고 있어서 이게 수사가 진행됐고 공수처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사실상 선거 국면에서 고발 사주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을 한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는 거가 확인이 됐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검찰 쪽 판단이 그렇다고 지금 소개가 그렇죠. 되고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결국엔 고발장. 그것이 이제 8월 8일 날 고발로 이어진 내용과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 것. 이 자체가 사실 같이 같다는 거. 손준성 검사에 의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됐다, 지시를 했다, 뭐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직 기본적으로 검찰 자체가 고발 사주를 한 것. 이건 국가기관이 뭔가 이 어떤 이 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 이게 선거의 개입의 어떤 윤곽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가 진행된다고 얘기하면 이런 방향 속으로 그러면 검찰의 어떤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존립 근거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국가기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철저하게 수사를 더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연관성 이것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사안 이른바 윤 전 총장의 이른바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부담이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부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지금요.
뭐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또 이어져 버렸어요. 말을 하는 문제다. 말, 실언. 그러니까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윤석열 실언 해명도 실언이다. 그러니까 청약통장 얼마 전에 이 얘기가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해명하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해명을 하는데 청약통장을 모르면 치매 환자. 치매 환자 무슨 뭐 어디 환자 이런 거 실제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으면 이게 좋을 리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걸 했어요. 과거 발언 언급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가십거리 제공은 서비스다. 실언을 서비스 정신으로 포장했다. 뭐 이렇게까지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실언까지 나오기까지 처음에 시작점이 있어요. 청약통장 얘기가 있거든요. 며칠 지났으면 한참 지난 얘기인데 그 모습부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TV 토론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죠.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저희가 논란이 됐죠. 도대체 아는 겁니까? 그럼 청약통장이 뭐지? 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그러자 해명을 내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에서 화면입니다. 이 해명 말고 그 앞선 해명을 봐야죠. 네. 그 방금 보신 영상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거예요. 주택 청약 모르면 거의 치매 환자. 청약통장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가십거리 제공하는 것도 정치인의 서비스 정신 아니겠느냐. 이게 본인의 유튜브 채널 성렬이형 TV에 올랐는데 지금 이게 삭제됐다 그래요. 이 영상이요. 이게 또 논란이 되니까 캠프에서 해명을 해놨어요. 다음입니다.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말이다. 불편함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사과네요. 캠프 차원 사과. 주홍구 교수님. 네. 앞서서도 실언이라고 평가받는 말이 참 많았는데 또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실 분의 덕목은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실언의 방향, 윤석열 후보의 실언의 방향이 좀 너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이 의심스럽다고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 실언도 여러 가지 모아보면은 하나의 방향이 생기는데 이 방향이 의심스럽다고 저는 보는 거는 일단 자기가 강조하려는 바를 이상하게 사회적 약자를 재물 삼아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일상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치매 어르신들이나 환자를 예로 든다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별로 차이가 없다든지 인문계 무용론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에 대한 것도 아프리카,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가서 한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두테르테 비호를 했다라는 것도 그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는 저변에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련의 실언들을 모아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시는 그 인식이 너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의견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3, 4일 정도 무건수행을 해주시면서 무건수행을 좀 주말 동안은 네, 주말 동안은 말씀은 무건수행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나의 친근감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청약통장 얘기 과거에 자기가 좀 뭐 잘못 얘기했는데 그 뜻은 청약통장 아니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청약통장이 뭔지 압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치매 환자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논란이 된 겁니다. 다음에 만평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굉장히 풍자하고 있죠. 1일 1설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뭐죠? 넌 누구냐? 누구냐 넌? 이거는 굉장히 강한 풍자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관에서만 있던 분들이 이제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기문 총장이 생각이 나요. 반기문 총장도 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자들에게 그렇게 사실 불편함을 호소했거든요. 왜 언론 보도를 그렇게 하느냐. 나의 그 치적을 묻고 치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나 실수만 도드라지게 하고 나의 말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뭐 이런 불편함을 수행 기자들한테 이제 표현한 적도 있는데 일단 지금 좀 전에 교수님의 그 무건 수행은 너무 가혹한 사실 그 조언이라고 보고요. 대통령 후보가 지금 TV 토론 나가야 되는데 무건을 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중요한 건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뜻이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은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 내지는 공감대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문제였으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는 총장 시절에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살았는데 남이 듣고 싶은 말도 해야 되는구나. 남의 어떤 귀도 의식해야 되는구나. 정치인은 이런 그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사실은 혹시 본인의 말이 지금 국민 전체가 다 듣고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유권자들을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고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들이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인식을 한 순간부터 사실은 말이 고르게 되고 또 자신의 인격과 품격에 걸맞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건수행보다는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무건수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도 TV 토론이 잡혀 있거든요. MBN에서 좀 합니다. 토론이 저녁에 있는데 뭐 그러면 오늘부터 하면 거의 못 나가니까 주말 앞두고 있으니까 아무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등장해요. 생산, 소비, 투자 세 가지 모두 동반 추락하자 홍남기 부총리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라 그래요. 8월 걸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런 얘기가 지금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홍남기 부총리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중에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 회복 시도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부총리가 좀 뭐 코로나 방역 관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청와대나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 요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강하게 언급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면 이거 엄청난 부담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살짝 경제부처 수장이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총대를 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원 교수님. 네.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해석이 좀 부적절한 게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드 코로나 언급을 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네, 전문가의 영역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마치 속된 표현으로 총대를 매서 이게 동반 추락했으니까 빨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의 시각으로 본 거죠? 네, 근데 경제인의 시각에서 저런 말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파급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는 개념 자체가 의학과 안전과 방역의 개념입니다. 저 경제부총리의 발언 자체의 부적절성이 조금 아쉽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은 이른바 백신 패스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지금 이런 얘기 오늘 뭔가 방역 지침 앞으로 2주간 적용된 방역 지침 나오는데 지금 예상은 이래요. 뭐 결혼식장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99명까지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뭐 이런 거 오늘 조정안이 나옵니다. 이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 우려, 기저질환 등 고려해야 된다. 이 백신 패스, 그러니까 이걸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어디든지 자유롭게 간다는 건데 그럼 안 맞으신 분들 다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일괄 적용하면 되는 겁니까? 기저질환 있어서 부작용 다 못 맞는데 그럼 그냥 차별 받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미접종자 불이익 주기보다는 접종 완료자 혜택을 주는 거로 가야 된다. 혜택을. 불이익이 아니고. 이런 지적도 합니다. 최인정 변호사.
글쎄요, 이거 문제 삼을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게 헌법의 문제인 것이죠. 한마디로 국민 건강과 보건 그리고 소수자 인권 보호 이 두 것이 충돌하는 것인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맞는 사람은 이거 강제 접종 정책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해외를 봤더니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덴마크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우리가 좀 다른데요. 예. 더 이상 코로나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서 백신 패스트를 지금 철회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어떻게든 좀 빨리 접종률을 높여가지고 더 이상 뭐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수자 보호, 국민의 안전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줄타기해야 될지 정부의 어떤 그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백신 접종을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이 나와요.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북한이 어제 또 뭔가를 쐈답니다. 오늘 새벽에 스스로 밝혔어요. 조선중앙통신 얘기인데요. 국방과학원이 어제 30일입니다.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극초음 미사일 발사한 지 이틀 만인데 반항공. 표현이 좀 이게 무슨 뜻이가 싶은데 우리로 치면은 지대공 미사일 아닌가. 땅에서 위에 항공기를 겨냥해 쏜 거 아닌가.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해 보니까 또 뭐 새로운 거 아니냐 싶은 거죠, 지금요. 계속 뭘 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화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